요즘 시장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대출 쪼이는데 사도 되는 거냐? 그리고 요새 정말 궁금한 게 이거죠. 정부 규제보다 은행 자체 규제가 더 무서운데 이거 괜찮은 거냐?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만 보고 또 대출 규제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실수하기 쉬워요. 예전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얼어붙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다르죠. 금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대출 규제. 금융위 금감원에서 주도하는 대출 규제를 살펴보고 여기에 하나 더 퍼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각 은행들이 제각각 어떻게 대출을 빌려주느냐,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얼마나 조이려고 하느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각도에서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다룰 금융권 소식은 꽤나 임팩트 있고 중요합니다. 소식을 접하신 분들은 거의 멘붕, 저도 멘붕이 좀 왔는데 KB은행, 국민은행이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6억 원에서 얼마나 줄였어요? 절반. 3억으로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거든요. 작년 6월에 627 규제가 나왔죠.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1주년 때문에 이런 규제가 나왔을까요? 국민은행이 6억에서 3억으로 그냥 줄였어요. 이건 단순히 은행 하나의 대출 상품 변경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은행으로 퍼져갈지 이거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최근에 질문 주신 것들을 정리하고 금리 시황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금융권 대출 분위기, 창구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가져 나가는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로사 숑글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의 댓글 질문부터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댓글을 왜 보냐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오셔서 고민거리를 오픈하시는데 이게 대출 한도, 금리, 매수 타이밍, 전월세, 그리고 대출 규제, 은행 규제 관련해서 질문들이 계속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 도사님. 대출 알아보며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KB 시세가 14억 8천만 원인데 흐름상 대출 실행일에는 15억이 넘어서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문장부터 느낌이 와야죠. 14억 8천이래. KB 시세가 15억 넘어가면 한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6억이 아니라 4억으로 줄어들죠. 2억이 줄어든다고, 2억이. 그러면 이분은 본인이 아마 15억 넘어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KB 시세로 현재는 6억을 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가면 4억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금융권에 가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영상에서 나온 정부 규제와 같이 KB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실행일 기준으로 4억으로 실행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한테 물어보고 시중은행 고객센터에도 문의해봐도 알 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오네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꼭 체크해야 된다고 하면서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토어제 하에서 가계약을 하고 약정금을 넣고 계약까지 또한 2, 3주 걸리고 계약으로부터 잔금일까지 좀 2, 3개월이 걸려요. 그럼 총 이 프로젝트가 한 4개월 정도 걸리게 되겠죠? 근데 내가 약정금을 넣은 시점에는 KB가 15억 언더야. 그러면 나는 6억을 받겠구나 싶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KB가 매주 금요일날 고지되면서 15억 넘어가게 되는 순간 나의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든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스텝이 뭐가 있느냐? 은행 창구 안에서는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합니다. 고객이 서류를 가져와서 대출 접수를 해. 매매계약서 가져와서. 그러면 그 시점에 KB 시세를 대부분 거의 다 인정을 해줘요. 뭐 일부 댓글에서는 이거 실행일 기준으로 KB 기준이다. 그러면 실행일 날 대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은행은 한 달에서 두 달 그 사이 안에 대출 심사를 합니다. 그 시점에 KB 시세로 심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 15억이 넘지 않았으면 나는 6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억이 넘어갔으면 나는 4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질문 주신 분은 이제 명확하죠. 지금 14억 8천이야. 그 다음 주에 또 보니까 14억 9천이야. 소장님 제발 15억 넘어가지 않게 좀 잡아주세요. 그래 알았어. 14억 9천 5백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대출을 접수할 수 있는 2개월
2개월에서 3개월 또는 2개월 이내까지 시간을 벌어야지. 어떻게? 미리 접수를 해라. 왜냐하면 KB시세는 대출 심사 시점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럼 실행일날 15억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 2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심사가 이미 끝났잖아. 그런데 도사님 이게 3개월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안 돼요. 또 2개월이 초과돼서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은행만 붙잡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창구 가든가 상담사를 얘기를 하든가 먼저 접수를 무조건 시켜라. 전산 접수를 시키건 그냥 인편으로 가서 서류만 접수하건 간에 KB시세 15억 언더에 있는 거 캡처해서 먼저 은행이 접수했다는 히스토리를 남겨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대출 상담사도 여러 군데 전화를 하고 은행 고객센터에도 연결을 해봤는데 여러분 요새 은행의 지점에 고객센터 전화해봤어요? 지점 담당자나 전화하기 굉장히 어려워. 본사 고객센터는 정형화된 답변만 한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 본인들은 왜 심사가 안 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심사를 하는 그 직원한테 가야 돼. 진단은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대출 심사를 하는 그 직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상담사도 업무 노하우와 경력에 따라서 맨날 답변이 달라. 그리고 상담사분들은 이분이 나한테 접수를 해줘야 뭔가 컨펌을 해주잖아요. 그냥 찔러보는 것처럼 이거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출 상담사 여러 명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대출 전문가한테 방향을 잡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이런 방향으로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정확하게 지점을 가서 하든가 상담사한테 이거 심사 시점 기준으로 가능하니까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팁을 또 드리고요. 또 다른 분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고민이 많아요. 5년 변동금리 한도는 3억 9천이고 금리는 5.1%입니다. 1년 변동금리 한도는 3억 3천이고 4.3%입니다. 저는 3억 9천을 받고 싶긴 한데 나중에 신생아 대출로 대환도 생각하고 있어서 3억 9천을 받을까 3억 3천을 받을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도사님 도와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 소득과 재직 서류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왜 3억 9천이고 3억 3천이에요? 같은 은행이야? 이게 왜 그러죠,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데 우리 공부한 사람이고 우리 채널 구독자분 제 영상을 3회 이상 봤다면 이거 알아채야 되는데 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1년 변동금리는 스트레스 금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똑같은 소득의 DSR을 더 많이 차지해서 한도가 3억 3천. 근데 5년 변동금리는 주기형이라서 스트레스 DSR이 덜 들어가. 그래서 DSR을 덜 차지해서 3억 9천, 6천이나 차이 납니다. 누가 스트레스 DSR 임팩트 없다고 그랬는데 6천이나 차이 난다고. 20% 한도가 차이 나잖아.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야. 한도가 낮지만 금리가 싸. 근데 한도가 더 높지만 금리가 높아.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얼마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은 3억 9천이 다 필요하대. 그런데 금리가 낮은 3억 3천을 받고 싶기도 하대. 그럼 나머지 차익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 찬스를 받고 싶대. 그러면 이건 정확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다 조달을 할 수 있으면 3억 3천으로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 민폐 주기 싫으면 3억 9천은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금리에 있어서도 지금 1년짜리 변동이 4.3이면 그냥 보통적인 금리입니다. 그래서 1년짜리 변동 4.3 그리고 5년짜리 변동 5.1 차이도 0.8이나 나기 때문에 저는 4.3도 괜찮다고 봐요. 금리가 0.5 이상 차이 나면 낮은 게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억 3천에 5천 부모님 찬스 받고 진행하는 것도 저는 강추합니다. 이 질문들은 여러분 단순히 한 분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불안감,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과 제가 드린 답변을 바탕으로 실제 지금 금리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융권 창구에서는 어떤 이슈가 가장 핫한지 연결해서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시황인데요. 금리는 먼저 기준금리 흐름을 봐야 되겠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우리의 대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한국은행 총재께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로 봤을 때 그게 한 번이냐 두 번이냐 횟수만 남아있지. 여기서 중요한 건 채권금리다. 우리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건 두 가지 금리가 있죠. 뭐예요? 금융채와 코픽스 금리. 자, 코픽스 금리는 매달 15일 날 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는 매일매일 고지가 되는데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폭격했대. 그래서 간밤에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한국 국고채 금리도 올리고 채권 금리가 또 올랐어. 금융채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4.4대였는데 좀 안정적으로 4.2까지 내려오다가 지금 4.3으로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냐면 현 시점만 보면은 이거 불안정하다. 여전히 떨어질 기미는 없고 4% 초중반 4.3 높으면 4.4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금융채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뭐부터 봐야 돼? 미국의 채권 금리부터 봐야 돼. 10년짜리 마지노 4.5 30년짜리 마지노 5.0짜리를 보면서 이 금리가 이걸 넘어가면 금리 발작 수준이거든요. 근데 간밤에 이제 미국의 침공으로 4.5와 5.0은 살짝 상회한 수준인데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전 세계 글로벌이 발작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이 이하에서는 가두리로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 상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또 금융채 금리도 가장 최근에 높았던 4.4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간다면 4.5를 넘기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융채 금리는 그렇게 급등락이 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금리가 있죠. 우리가 지금 크게 탑다운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받고 미국의 국채금리 받고 금융채 금리 기준금리를 봤어요. 모든 기준금리를 받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무슨 금리야? 여러분? 은행에서 책정하는 가상금리입니다. 가상금리. 근데 가상금리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최근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뺐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들이 떴었습니다. 실제로 올 초부터 정부에서 포용금융 제도의 일환으로 대출금리에 녹아있는 은행의 여러 가지 금리 요소 중에서 법적 비용 부담을 은행이 고객한테 전가하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법정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4.5다 그러면 거기에 법정 비용 그 4.5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은행들의 원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세금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들도 있는데 그걸 법정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정 비용을 정부에서 야 이거 너네들 고객한테 전가하는 게 부당하니까 이걸 빼라. 그래서 그걸 빼게 되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거든. 어라? 이게 뭐야? 법정 비용이 7월부터는 뺐거든. 그럼 이자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 채권금리가. 두 가지 이유죠. 기준금리가 그만큼 올랐고 또 은행의 가상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 가상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법정 비용이 빠진 거를 상쇄해버려. 어쩔 수가 없어. 또 은행만 비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자, 법정 비용이 빠져서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 주변은 물론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출 계약서 들고 또는 대출 신청서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 본인 접수 번호표 올 때까지. 그러면 금리가 낮아졌다. 그러면 그 은행으로 쏠림이 모여질 거 아니에요. 이 쏠림이 모여지면 어떻게 돼? 정부에서 가뜩이나 지금 총량제를 연단위 총량제가 아니라 분기 단위, 월 단위, 주 단위까지 보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객들이 몰려와. 그럼 어떻게 돼? 저희 접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대금리가 있었던 항목을 축소하고요. 가상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므로 법정 비용을 뺐지만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해버리면서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알아보면은 올해 한 3, 4월까지만 해도 6개월 변동, 1년 변동 금리가 3.9 이 정도면 베리 나이스. 그리고 4.0 이 정도 수준에서 정해졌는데 6개월이나 1년 변동금리가 지금 4.3 정도에 마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올랐단 말이야. 그리고 5년 주기형 혼합형도 5가 넘지 않는 금리가 우리 채널 댓글에 많이 달려 있었는데 이미 지금 5%를 넘어가 버렸어. 그 디폴트야.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린 상황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 관련 이슈가 있는데 올 초만 해도 제가 영상에서 30년짜리 고정금리가 곧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고정금리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은행 측에서 정부 주도하에 30년 전기간, 50년 전기간 고정금리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뭘 지적했냐면 아니 지금 5년짜리 고정금리도 6개월보다 1% 정도 높은데 30년 동안 고정을 시키면 이거 금리가 도대체 얼마나 책정이 되지? 그러면서 제가 연초에 영상에서 야 이거 한 6% 가까이 되겠다.
되겠다. 5% 중반이면 되게 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5년짜리 고정금리가 5가 넘어갔잖아. 그러면 30년이나 고정이 되면 금리가 몇 프로겠냐고. 7%, 8%까지 갑니다. 8%짜리 30년 고정이야. 누가 이 대출을 신청하겠냐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가 보류야, 보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7월 15일 날 고지되는 코픽스 금리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채권 금리들이 올랐기 때문에 0.1이라도 오르게 되면 또 매체에서는 주담대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에 힘입어 또 대출 금리도 주담대 금리도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접수하는 주택담보대출은 1금융권 대출 실행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이라서 2개월 또는 1개월 뒤에 금리가 더 올라갈 요소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알아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월 원리금 상환을 지금 금리보다 더 높게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권의 대출 태도입니다. 엊그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여러분.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를 3억으로 줄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원래 우리가 현재는 규제지역과 수도권의 아파트 담보대출의 잔금은 15억 이하 6억,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 25억 초과는 2억이고 그 외에 비규제 지역은 한도가 제한이 없죠. 6억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LTV, DSR 범위 내만 들어오면. 그런데 국민은행은 어떻게 됐어? 규제, 비규제, 수도권 상관없이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3억으로 줄였다. 그러면 6억 구간에 있었던 집은 3억, 4억 구간은 3억, 그리고 2억 구간은 그냥 2억, 그리고 나머지 비규제 지역은 그냥 3억이야. 자, 국민은행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국민은행은 7월 10일 접수하는 건부터 이렇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도사님, 저는 7월 10일 전에 6월 말일 날 계약했으니까 7월 10일 이후에 국민은행에 접수해도 한도 제한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한도 제한 3억은 은행 자체적인 룰입니다. 우리가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뭔가 대출 규제가 나왔어. 그럼 시행일이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7월 20일부터 주담대가 금지입니다. 뭐 이런 게 대출 규제가 나오면 7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하거나 또는 토어제 접수를 한 사람들은 그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한도 3억 줄인 건 이 대출 규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그냥 마음이야. 상품 운용 방침이거든. 그래서 7월 10일 이전에 계약 또는 토어제 접수하더라도 대출 접수일이 7월 10일 이후면 그냥 3억인 거예요. 그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국민은행 금리가 제가 그 월요 라이브 통해서 한 2달 전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쌌습니다, 여러분. 6개월 단위 변동금리가 3.5 정도였고 5년 주기형이 4% 초반이었어. 그때 가장 저렴했었거든. 스타뱅킹이라는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부수거래 조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3.5, 4.12 요 정도의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어. 그러고 나서 국민은행이 많이 팔았나 봐. 금리를 쫙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도 금리가 메리트가 있었나 봐요. 몰리니까 급기야 어떻게 돼? 3억으로 줄여버렸다. 국민은행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뭐 명분은 이런 거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는데 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총량 관리제에서 이미 한도가 초과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억 나갈 사람한테 3억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총량제 관리를 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한 명한테 6억 나가는 것보다 2명한테 3억 나가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은행은 사실 대출에 대한 이자 이익이 전체 이익 수익 구조 중에 80%가 넘지만 나머지 20%는 상품 판매나 뭐 여러 가지 부수거래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사는데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지. 한 명한테 다 6억 몰빵하는 것보다 2명한테 3억씩 주고 2명한테 다른 거래를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거기서 수익 구조가 더 좋아지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많긴 하나 기업대출 비중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요새 기업대출은 은행들 노젓고 있거든. 정말 많이 나가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기업대출 쪽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또 밀어주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계대출은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이익 구조를 맞춰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3억으로 줄여도 사실 별 타격이 없다는 거를
거를 분석을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선빵을 날리는 게 된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국민은행의 이 조치는 개별은행의 극단적인 조치인데 이게 다른 은행으로 어떻게 뻗어져 나가느냐, 우리는 그걸 예의주시하게 봐야 돼. 자, 그동안에 나왔던 이런 은행들의 제각각 규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상담사 접수를 먼저 중단하고 비대면 중단하고 창구를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또는 MCI, MCG 가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한도를 줄여오고 있었는데 국민은행이 이제 금액 단위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은행들, 시중은행들은 이걸 보고 있겠지. 야, 그러면 우리 쪽으로 몰려오는데 우리 총량제 간신히 관리하고 있었는데 국민은행 서류들이 우리 은행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은행들도 이런 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한도를 극단적으로 줄이라는 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은행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총량제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은행들의 이런 조치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누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15억 이하 주택들이겠죠. 15억 이하 가장 매매가 활성하고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었죠. 지금 3억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15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 접수를 적게 해야 되는 그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되는 거다. 사실 국민은행만 제껴놓고 다른 은행이 접수해도 뭐 지금 6억까지는 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물론 MCI, MCG가 있으면 5,500, 4,800에 줄지만 대출을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괜찮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카카오뱅크가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잖아요. 그 면제 기간이 연말까지 또 연장이 됐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국민은행의 이런 조치가 사실 임팩트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상 지금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은 보험사에서 접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험사 할당량을 굉장히 많이 채웠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다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자,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연초에 우리 채널에서 지역농협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다. 근데 요즘 제가 지역농협 얘기를 합니까? 하나도 안 하잖아. 연초에 지역농협에 많이 해서 쏠림이 그쪽에 집중이 돼서 중단, 이제 보험사가 집중이 돼서 중단, 나머지 시중은행으로 가려다 보니까 국민은행에 먼저 중단,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피로감이 올라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대출 알아볼 때 금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접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드니까 일단 접수해야 돼. 금리는 크게 고려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접수해놓고 그게 마음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이 다 막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출 알아볼 때 상담사도 좋고 이제 지점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자, 10번, 20번 통화하는 건 좋은데 내가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계약 잔금까지 2개월, 3개월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방향성 정하지 않고 계속 전화만 한다고 뭔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 통해서, 저 같은 사람 통해서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어떻게 대출을 알아보고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확히 구조를 짜놓고 알아보는 사람이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과 댓글창에 우리 상담 프로그램 올려놨으니까 꼭 클릭해서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볼 때는 여러분, 그동안에 금리만 봤지만 지금 제가 뭐라 그래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은행 봐라, 3억으로 잘랐잖아요. 이게 퍼져 안 되니까 분명히 퍼져 간다고요.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접수하려면 내가 전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을 해라. 스스로 정하지 못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금리, 한도, 접수 채널, 접수의 횟수, 이런 거 모든 것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올해 가장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은 대출 하반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 시작한 지 이제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너무 빨리 온 거지. 그래서 저도 좀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해 하신 분들은 더 조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실수하기 더 좋은 때예요. 역대급으로 난이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고 점검 또 점검하고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